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최신 사건 위주의 컨텐츠를 진행하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는 부산에 계신 부산일보 기자분께 제가 직접 컨텐츠 비용으로 지불하고 받게 된 내용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함께 도와주시는 부산일보 기자분 성함 한번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 중에는요, 아마도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나 이거 제목 보고 알았어요 라고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조금만 더 이 내용에 집중해 주시고 어떤 내용이 그동안 전개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보를 받고 난 후 저희가 지난주에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보를 지난주에 받고 바로 방송을 진행을 못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저에게 제보를 주신 분들도 이거 조금 이상하니까 기다려보시는 거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이 이상한 사건이었는지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함께 이야기하게 될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2018년 7월 2일로 가겠습니다. 오늘 날짜가 7월 10일이니 정확히 8일 전입니다. 2018년 7월 2일은 월요일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재송동에 있는 한 건물입니다. 이곳에 사는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출발할 건데요. 주말에 피로가 책 하시지 않은 채도 월요일이 끝나고 난 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귀가하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집이었습니다. 직장에 취업을 하고 줄곧 돈도 열심히 모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시면서 재산을 축적하신 아버지 덕분에 풍요롭다 하긴 그렇지만 어느 정도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결혼이라는 꿈을 꾸고 있던 한 여성분이셨습니다. 실제 이 여성분의 아버지는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의 건물주시기도 하고요. 총 1, 2, 3층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도 하나의 빌딩, 건물도 갖고 계신 그런 분이셨죠. 집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1, 2층은 세입자가 살고 있고 자신의 집이 있는 3층 방향으로 터벅터벅 올라가게 됐죠. 그리고 그쪽으로 올라갔을 때 평상시와 다르지 않은 시간, 도착 시간은 약 7월 2일 오후 5시 30분쯤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문을 탁 열었는데 어떤 느낌도 없었던 겁니다. 그냥 인사를 하고 간단하게 방으로 먼저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여기까지만 평소와 같았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 방 안으로 어떤 괴한이 갑자기 침입을 한 겁니다. 피가 묻은 흉기를 들고 당장 나와라,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 라는 이야기로 위협을 가했던 겁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무서운 채 부들부들 끌려간 곳은 바로 다름 아닌 이 방의 안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방에서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버립니다. 아버지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계신 거였습니다. 흉기에 찔린 형태, 그리고 피가 굉장히 많은 형태로 쓰러져 계셨고, 그리고 이미 머리, 얼굴 쪽은 둔부가 다 깨져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결박당한 상태로 확인됐던 거고요. 그리고 이 범인은 흉기로 위협하며 넥타이와 끈을 이용해 이 딸이죠, 이제 이 여성분 딸을 결박하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할 수 없게 아버지, 어머니, 딸의 모든 핸드폰을 빼앗고 집에 있는 유선전화기까지 전부 다 선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집안을 뒤져서 현금 245만원, 그걸 함께 날이 어두워졌을 때 그렇게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주하고 나서 딸은 떨리는 손을 잡고요. 이제부터 좀 자세한 얘기들인데요. 집안에 있었던 공기계가 하나 있던 겁니다. 핸드폰이 아무것도 터지지 않아서, 그래서 그 공기계를 열어서 공기계를 와이파이를 잡고 그 와이파이 가지고 카카오톡, 요즘에는 카카오톡으로 경찰 신고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보이스톡을 사용해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게 바로 해운대구 경찰서가 제일 처음 신고 접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했고 어머니와 저를 결박하고 도주했습니다. 바로 이게 사건의 정치였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여기까지의 내용을 쭉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컨텐츠를 진행했었어야 맞는데 이게 왜 이상했냐면 표면적인 내용만 봤을 때 우린 이 사건을 생각해 봤을 때는요, 강도살인 같은 느낌입니다. 즉 금품을 노린 범죄죠. 왜냐면 금품을 가져갔으니까. 245만원, 그리고 신고할 수 없게 무언가 핸드폰도 다 가져가고 그리고 전화선까지 끊는 뭔가 치밀함을 보였다는 점에서 진행형 계획범죄이며 그리고 강도살인이다. 금품을 노렸다.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조금 이상했냐면 이게 시간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사망 시간에 대한 문제였는데 아버지가 살해된 시간의 시점하고요, 딸이 들어온 시점하고 시간이 너무 많은 편차가 생겼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딸이 들어온 시점이 갓 살인한 지 예를 들어 30-40분 이내 정도라면 그럴 수 있다. 시간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아버지가 사망한 시간은 4시간 전이었습니다. 즉 거의 1-2시 정도의 살해를 당하고 범인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안에서 4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딸이 들어온 것까지 확인하고 결박을 한 뒤 그 다음에 이제 날이 어두워서 도주를 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도주의 문제, 날이 밝을 때 이렇게 뭔가 피가 묻었거나 해서 나갈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날이 어두워서 나가야지라고 마음을 먹어서 그 안에 있던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대담성이 너무 강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강도살인이라고 보기에는 말이죠.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아버지 시신 문제입니다. 강도살인이 대부분 계획적으로 강도살인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을 죽여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왜냐면 강도살인이라는 건 목적이 강도였기 때문에 누군가 기습적으로 자기를 봤다거나 아니면 자기를 신고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형태가 나오는 게 강도살인인데, 그럴 때는 대부분 좀 치명상 정도, 그냥 몇 번 찌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치명상 정도거나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거나, 이렇게 시신에 대해서 형태를 그렇게 많이 훼손하지 않는데 이건 시신의 형태가 너무 끔찍할 만큼 훼손되어 있던 겁니다. 칼로 너무 많이 찔린 형태, 그리고 머리를 둔기까지 때린 형태, 즉 누가 봐도 살인이 목적인 것처럼. 살인이다? 계획적인 살인이다? 근데 강도짓을 했다. 저희도 처음에는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이게 여기가 좀 집이 잘 산다고 알고 있어서 그래서 들어와서 이런 일을 저질렀나? 근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돈을 가져갔고 원한 관계라고 보기에도 뭔가 이상한, 원한과 돈이 약간 공존하는 느낌이 들었던 게 첫 번째 느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은 저희만 가졌던 게 아니었습니다. 경찰도 비슷한 마음이었던 거죠. 당시 경찰은 수사를 시작합니다. 피해자 남편 A씨라고 칭하겠습니다. A씨는 연세가 70세입니다. 그리고 직업은 택시기사셨고요. 40년 동안 개인 택시를 운행하시면서 돈을 악착같이 모으셔서 3층 건물 그리고 다른 건물, 이게 집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들을 소유하며 전세와 월세를 받으시면서 나름대로는 안정적인 재테크로 집을 운영하시던 가장이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같이 결박되어 있던 아내분 B씨라고 하겠습니다. 69세, 1살 차이시죠. 69세시고요. 직업은 무직이십니다. 주부시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해운대 경찰서는 60여 명 정도의 수사 전담반을 통해서 범인의 흔적을 찾습니다. 당연히 생각은 똑같습니다. 저도 범접할 수 없는 것 단 한 가지, 바로 CCTV입니다. CCTV를 조회해보는데 CCTV에 범인의 모습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태를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CCTV였던 거죠. 분명히 이 사람이 범인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한 느낌. 결국 경찰은 동선과 시간을 확인합니다. 저쪽으로 지나가면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다를 이제 경우의 수를 나누고 거기에 있는 CCTV를 찾아서 걸어오는 보폭 및 전체적인 외형의 상태, 이런 걸 확인해서 어떤 사람이 그 이후에 그쪽 시간으로 지나가는지를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또 다른 근거들도 하나씩 찾기 시작을 했죠. 확대해서 봤을 때 어떤 모습이었다 정도, 가방을 좀 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약간 몸이 좀 부풀어 있는 형태인 것 같기도 하다. 여러분도 보이시죠? 가방을 분명히 들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조그만 데선 보이지 않지만요.
그리고 집 앞 CCTV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뭔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가방 같은 걸 들고 다니는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가방을 들고 있는 이 지역을 지나가는 남자, 잡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 용의자를 손쉽게 찾아내게 됩니다. 바로 이 남자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남자에 대한 모습으로 확인이 됐던 거죠. 참고인 조사까지 함께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굴 부분이 제대로 나온 건 사실 이 사진입니다. 근데 얼굴을 제가 조금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이건 좀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어서. 자, CCTV로 주택과 건물 사이로 지나가는 걸 확인했고요. 찾아서 이제 한두 시경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용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행적은 경찰도 쉽게 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옆집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이 터지고 주변인 조사를 할 때 주변인, 바로 옆집에서 혹시 이런 비명소리 같은 거 들어봤나요? 라고 얘기할 때 아니 들어본 적 없는데요? 라고 진술을 했던 바로 옆집 남자였습니다. 동네 지인, 제가 C라고 부르겠습니다. C자, 나이는 45세, 직업은 따로 없는 무직자입니다. 경찰이 느낌이 이상했다. 아, 이게 옆집 남자일 확률이 크구나. 뭔가 좀 문제가 서로 있었겠구나, 이웃끼리.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 참고인 조사가 당연히 가족입니다. 어머니와 딸이죠. 왜냐면 그 현장에 같이 있던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이 사람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람이 맞느냐? 라고 물어봐야 되는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봐도 너무 이상했던 겁니다. 첫째, 딸은 형태가 비슷해요. 얼굴을 가리긴 했지만 몸의 모습, 가방, 이거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내분, 오래 같이 있었고 그리고 분명히 더 오랫동안 지켜봤을 사람이도 저는 가방 그런 거 본 적 없는데 이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진술을 합니다. 딸과 어머니의 진술이 상반이었던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가 또 터진 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상할 정도로요. 진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거부하십니다. 참고인 조사니까 좀 오세요 라고 얘기해도 가시질 않은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최초 진술은 딸이 들어오기 몇 분 전에 남편이 사망했다 라고 얘기했지만 혈흔이 굳은 걸 확인해보고 속도, 시신이 사망한 지 추정해봤을 때 최소 몇 시간 전에 사망한 것이다. 아내의 진술이 이상했던 겁니다. 경찰은 이 세 가지의 이유를 근거를 대고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는 부분 때문에 이 45세 C와 아내 B씨에 대한 관계를 판단해 보는데 놀랍게도 이 둘은 서로 연락하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내연관계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아는 사이였고요. 범행 당일날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탐문조사를 해본 결과 실제로 A와 B, 이 이제 가족이죠. 남편과 아내는 사이가 되게 안 좋았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막말도 하고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고 굉장히 돈 문제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진술에 따르면 신혼 초에도 비누 하나 사는 거 가지고도 뭐라고 많이 했던 되게 짠돌이 구두쇠 같은 남편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제 이 둘의 접점을 좀 맞춰봐야겠습니다. 아내 B씨와 옆집 남자 C씨가 어떻게 안 사이인지가 중요했는데 이렇게 알려집니다. B씨는 나이가 69세입니다. 그리고 옆집에 살았던 남자 A, 이제 C씨죠. 45세인데 이 남자도, 용의자도 가정이 있었습니다. 즉 아내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옆집에 살고 남편분 이제 A씨는 맨날 밖에 나가고 잔소리만 하고 아내 B씨는 자기가 하소연할 때도 없고 옆집이니까 싸우는 소리를 잘 들다 보니까 이렇게 셋이 친해진 겁니다. 아들, 딸 같은 마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 용의자가 금전적인 문제를 자꾸 겪다 보니까 좀 아들, 딸 같은 마음에 돈을 조금씩 이제 주신 겁니다. 얼마씩 돈을 좀 주고 빌려주고
뭐 생활비도 도와주고, 그리고 뭐 사업한다 해서 사업자금도 대주고, 그 비용이 약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둘의 관계가 더 뭔가 좀 친밀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런 돈을 빌려줬던 이유 중에 하나는 2017년 6월 달에 이 건물에 살았던 세입자, 2층 세입자가 공과금을 안 내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용의자 C씨가 직접적으로 해결해서 도와준 사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둘의 사이가 조금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뭔가 어머니 모시듯이 되게 잘 대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도와주는 사이였던 거죠. 결국 경찰은 이 모든 관계를 판단하고 이들 사이가 이상하다, 뭔가 정상적 관계는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하고 결국 수사망을 점점점 좁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 드디어 세상 천하에 나타나게 됩니다. 7월 6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일 전이죠. 7월 6일 용의자 C는 자진 출석을 합니다. 이젠 피의자입니다. 자진 출석을 해서 제가 죽였습니다 라고 자수합니다. 이제 경찰은 물어봐야 됐습니다. 알고 있지만 자백을 받아야 되는 부분. 왜 죽였어요? 사실은 저한테 죽이라고 시킨 사람이 바로 아내 B씨입니다. 남편의 아내가 죽여달라 라는 부분으로 일명 살인 청부를 했던 거였습니다. 경찰은 이 내용을 듣고 곧바로 긴급 체포를 아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청부살인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내만의 진술입니다. 억압받았고 핍박받았고, 그리고 너무 구두쇠 같았고, 돈 문제의 갈등이 너무 심했고, 사사건건 잔소리 듣고 무시당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죽이고 싶었습니다. 아내의 진술입니다. 이게 지금 외부 기자에 나오는 보도로는 이게 살해 동기처럼 나오는데, 여러분도 이게 무조건 살해 동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돈 문제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결정타가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5천만 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5천만 원은 사실 남편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남편이 돈을 안 주니까. 남편의 돈이 아닌 자신의 딸이 힘들게 결혼 자금을 번 5천만 원을 그걸 빌려서 그걸 이 남자에게 빌려줬던 겁니다. 근데 이 남자가 사업이 잘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잘 될 거다라고 얘기해서 빌려서 사업 자금 이상으로 갚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 사업이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게 사업이 망하게 되면서 뭔가 불안감이 심해졌는데 때마침 남편이 그걸 알아버리게 된 거죠. 돈을 빌려줬다라는 사실을. 그 이후부터 더 많은 일들이 생긴 겁니다. 결국 아내는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을 먹고 이 남자 C를 끌어들이고 남편을 살해해주는 조건으로 너가 나한테 빌린 5천만 원을 없애주겠다. 그리고 도리어 돈을 3천만 원을 더 주겠다. 즉 토탈 8천만 원입니다. 그렇게 범행 모의를 한 거죠. 착수금은 400만 원을 전달했고요. 성공하면 2,600만 원을 더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범행 계획 자체는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좀 치밀하게 움직였냐면 C는 2017년 3월 그리고 6월 두 번에 걸쳐서 교통사고를 내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합니다. 위치까지도 나오는데 거제도와 기장군이었습니다. 그 두 군데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걸 다 실패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도 실제 접촉사고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교통접촉사고로 끝났던 문제였던 거죠. 두 번이나 시도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아 강도살인 사건으로 모든 계획을 변경했던 겁니다. 근데 이 내부도 굉장히 끔찍했습니다. 범행 당일 7월 2일도요. 남편 A씨가 택시 하시잖아요. 일요일날 야간 근무, 밤 근무를 다 마치시고 집에 들어와서 잠을 주무셨는데 잠을 자는 것까지 미행으로 확인합니다. 누가 확인했냐면 아내가 아닙니다. 바로 이 남자입니다. 용의자가 그걸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요, 경찰도 이게 되게 이상했던 겁니다. 전화를 한 게 이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요,
잠시 후 집 대문이 철컥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C는 열린 문을 통해 유유히 들어가 가방 안에 들어있는 흉기, 칼, 그리고 옷가지, 그리고 해머, 망치, 그걸 꺼내서 이 안에서 살인을 저질렀던 겁니다. 진술에 의하면 들어가자마자 깨어있으면 언성이 커져서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고 세입자들이 들을 수도 있다는 부분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먼저 망치로 얼굴을 가격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사람이 숨이 붙어있는 것 같아서 이제 칼로 사람을 찌르고 나머지 4시간 동안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딸이 들어와서 알리바이를 완성시키는 걸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왜냐면 자기들까지만 남아있다가 괜히 관계 같은 게 더 복잡해질까봐, 더 조사가 깊게 들어갈까봐 안 되겠다 싶어서 딸을 이제 알리바이로 삼았던 거죠. 근데 경찰은 외부에도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시간적인 걸로 얘기했나? 그런데 그러기에는 전화가 간 게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 전화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이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C의 아내가 전화를 해서 아내와 통화를 했던 거죠. 그리고 문이 열린 겁니다. 경찰은 이상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C와 아내죠. D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자신의 아내, 이 사람의 아내의 문자 내용 및 통화 내역에 대한 조회를 해본 결과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살인을 저지른다는 부분까지 말이죠. 즉 살인사건에 대해 그동안 거의 1년 가까이를 조력했던 게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아내도 있었던 겁니다. 즉 옆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죠. 피해자는 2017년 3월부터 거의 1년 4개월간 살해당할 위협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경찰은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건 됐고, 그러면 너가 살해를 저지른 시신 도구, 살해 도구 어딨어? 갖고 와.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C가 처음에는 그냥 버렸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들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살인 도구를 어디다 버렸는지를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되나? 핸드폰 내역을 다시 한번 조회해봤습니다. 오후 7시경 피해자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친누나였죠. 경찰은 친누나를 참고인 조사 소환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시에 전화해서 뭐라고 했어요? 압박이 좀 강했는지 모르겠지만 친누나는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때 동생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가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 옷하고 흉기를 좀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옷까지는 태웠고요. 흉기는 버렸습니다. 흉기가 어디다 버렸죠? 라는 질문에 친누나는 용호동에 있는, 예전에 제가 미스테리 컨텐츠하러 직접 갔던 용호동입니다. 용호동에 있는 부둣가에다 버렸습니다. 라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곳에 직접 수색대를 파견해 확인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 방파제에서 딱 5m 떨어진 지역, 수심은 11m 지하에서 피가 묻은 해머를 발견합니다. 살해 도구까지 확인이 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사건이 끝났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 사건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청부살인을 저질렀고요. 잘 생각해보면 한 동네에 사는 말 그대로 딸과 남편만 모르고 나머지가 다 한 통속으로 사람을 죽일 계획을 1년 넘게 세우고 사람을 죽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유가 되게 이상합니다. 이유가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일단 딸의 진술도 좀 이상합니다. 왜냐면 딸도 그 진술에 따르면 경찰한테 얘기를 할 때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좀 많이 트러블이 심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딸은 뭐 일상적인 가족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딸도 아버지한테 그 5천만 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 이유도 5천만 원 어머니가 급하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딴 쪽에 갔고 그게 망했다는 걸 알아서 아버지한테 얘기했고, 어떻게 보면 정말 딸에 대한 결혼 자금을 쓴 거잖아요. 그것도 생판 모르는 어떻게 보면 남인데 5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뭔가 옛날부터 되게 심하게 뭔가를 해왔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부 아내의 진술입니다. 지금 딸과 아내의 진술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정말일까요? 원한 때문에 죽였을까라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기자분도 마찬가지지만 저희하고 같이 프로파일링 하시는 분들도 여쭤보면 심리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기억하시는 게, 아마 저 컨텐츠를 토요일 걸 많이 보셨다면 떠오르는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지금은 내피셜입니다. 조사 중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와 확률이 좀 크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아마도 단순하게 5천만 원, 이게 중요한 금액입니다. 8천만 원을 주겠다. 너가 가서 사람을 죽이면 5천만 원을 깎아주고 3천만 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한 여기에 주목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3천만 원이라는 돈은 이 여자에게 없는 돈입니다. 그럼 자기가 3천만 원을 가질 거란 걸 알고 있었다라는 상태가 되거든요. 바로 상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과 집,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린 첫 번째 있었던 이 3층짜리 집도 남편 거, 옆에 있는 건물도 남편 거. 남편이 꽤나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남편이 택시기사다 보니까 보험도 많이 들어놓은 상태였습니다. 뭐 추정인데 아직 외부에 나오진 않았지만 만약 이게 살인으로 해서 사망까지 해서 사망보험까지 만약에 했다면 건물 가치까지 환산했을 때 보험금을 최대치로 잡아보게 되면 약 20억 원 정도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상속세를 내겠지만 약 20억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중에 3천만 원을 주겠다 라고 얘기한 부분, 여기에 주목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3천만 원은 어디에서 나온 용기일까? 원한으로 정말 내가 옛날부터 억압받고 핍박받은 문제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나서 청부살인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돈 문제가 너무 깊게 껴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도 궁금하긴 합니다. 현재 구속되어 있는 이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돈에 얽힌 관계입니다. 서로 어떤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아, 나중에 상속받으면 돈 더 줄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재판의 결과가 이슈가 주목되고 있긴 하지만 분명한 건 일반적인 살인사건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남편 A와 아내 B의 관계가 옛날부터 억압관계고 상하복종관계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범주에 대해서 가혹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 다를 수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데 청부살인을 의뢰해서 1년 4개월간 계획을 할 정도였다면, 그리고 그 안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리고 돈에 대한 보장을 했다면, 과연 자신의 원한 문제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걸까요? 아니면 상속금을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경찰 조사에서 그리고 재판 결과에서 밝혀질 내용이라고 보지만 아직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라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전달해드렸습니다. 2018년 7월 2일, 우리에게 8일 전, 우리에겐 8일 전이지만 누군가에겐 1년 4개월간 살해 위협을 느꼈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좀 프로파일링 해주는 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거니까, 아내, 남편, 딸은 아내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 돈을 5천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 사이였다. 그리고 딸도 남편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 근데 아내가 주장하는 건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 뭐 폭언과 폭력이 일삼았다. 그런데 딸의 입장에서 봤을 때 5천만 원을 다른 남자한테 빌려주고 그게 처리가 안 돼서 그걸 아빠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건 뭐 대놓고 아빠한테 때리세요, 집안의 가정부라가 더 심해지겠군, 이런 걸 예측하면서 했다면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가정폭력이 심해지고 돈 문제였으면 맞아서 이혼 서류 내는 게 더 빨라요. 원래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땐 이혼 서류를 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5천만 원 때문에 난리가 나서
뭐 때려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내가 사실 맞았습니다 라고 해서 유책 배우자로서 그래서 이제 해서 이혼을 시키면 재산을 유산을 어느 정도 일부는 나눌 수 있잖아요. 이게 되게 오랫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70세랑 69세잖아요. 굉장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주부로서 살아도 그거에 대해서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분명히 이혼할 때도 금액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청부살인이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돈을 다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을 내가 다 받겠다 이거잖아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받겠다 라는 부분으로 가져가겠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상습폭력 건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해서 이제 딸도 진술 상습폭행 맞습니다 뭐 이런 진술로 됐다면 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던 거니까. 그리고 폭력이라는 건 경찰에 신고가 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게 됐을 때는 이 이야기는 아내가 주장하는 대로 남편이 상속적으로 때렸다 그리고 너무 돈을 안 줬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개인적이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자기의 생각, 좀 개인적인 생각.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고통을 느끼는 범주가 다른데 얘기를 할 때 옛날에 기억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내가 뭐 살려고 했는데 막 안 도와줬어. 그런 거를 얘기한 건 아닐까?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과연 변호사를 사서 자기가 상습폭행 건으로 이제 그쪽으로 해서 재판 싸움을 해서 일부를 받아내는 문제가 더 쉬웠을지 법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리수를 둬서 사람을 죽이고 거기는 모든 돈을 갖고 가고 그 돈을 어디다가 주겠다라고 얘기한 이런 게 뭔가 내용이 조금 맞지가 않는. 그러니까 아내의 진술로만 보기에는 석연찮은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린 거고 이건 아마 재판이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재판부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내부에서 확인하고 있는 건 있어요. 1년 4개월 사이에 든 보험. 왜냐면 보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것도 있고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요. 이미 몇 번씩 살인 시도를 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애초부터 살인을 하려고 저질러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잖아요. 1년 4개월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래 사건 한번 터지면 그 이후에는 잘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린 거고요. 이 사건은 이제 조만간 현재 구속수사에 들어가서 지금 용의자가 7월 6일 날 자백을 했고 또 경찰 수사 브리핑이 8일 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사가 완성되는 대로 검찰에 넘기고 이제 재판이 회부가 될 텐데 이 이야기가 뒤에 재판에서 어떻게 나오게 될지 저도 여러분에게 또 따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확인을 해볼게요.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이야기였습니다.